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29회일 거예요. 아마 그 어휘에 관련된 거 29회일 거고요. 문법과 어법에 관한 얘기군요. 계속해서 뭔가 말과 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이 문법이나 어법 파트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규칙 자체를 다 외우고 익히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걸 매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단순히 오늘은 단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태까지 문법 시간에, 어법 시간에 익혔던 거를 리뷰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많이 쓰일 단어일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집에 손님을 맞을 때, 집 주인이 손님을 맞을 때 보통 이 관계를 주인과 한자로 객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 주인이, 주가 되는 사람이 손님, 객을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여행 가는 상상하니까 뭔가 되게 여행 가고 싶어지긴 하는데요. 이 호텔의 객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손님을 맞는 방, 맞이하는 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주체와 객체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수많은 비문학이든 이 지문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주체라고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을 받게 되는, 손님을 대접한다면 그 대접을 받는 그 대상이 되는 바로 사람이 객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같이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장에서 행동을 하는 주인공, 오늘 내가 뭔가를 베풀거나 펼치는 주인공이 주체라면 말 그대로 그거를 받는 대상이 객체가 되는 거죠. 책을 가지고 학생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학생이 주체가 되는 거고 책이 객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어제 좀 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얘기인데, 겹문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혼문장과 겹문장 형태로 나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겹문장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대등하게 이어지는 문장들, 아니면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들이 있겠죠. 아니면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있겠죠. 아마 이거는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해서 이걸 했다라는 식으로 선후행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거. 아니면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뭐 해줄게. 아니면 동생한테 제 친구한테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얘기하거나 원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문장 중에서도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내가 봄이 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봄이 왔다는 것만 띄어서도 문장이 되고 내가 말한다는 것도 문장이 되는데,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아는 전체적인 문장과 그 속에 쏙 들어간 안긴 문장이 있는 형태들, 바로 이렇게 있는 형태들을 우리가 문장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해서 겹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반대는 이제 봄이 되면은 겹겹이 입은 옷을, 코트를 더 이상 입고 다니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헛겹으로 입게 된다 해서 혼문장, 하나의 문장이 반대가 될 것입니다. 자, 고유어도 많이 우리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고유어,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그 민족성, 이 나라에 기반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들을 고유어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비슷한 얘기로 요새 말로 풀면 그냥 순수한 우리말. 그러면 이 반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럼 고유어의 반대말이 뭘까요? 네.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정리가 아주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외래어가 그 반대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형격. 우리가 관형사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봤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좀 한번 다시 볼게요.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사나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며, 체언의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 예를 들면은 철수의, 민수의, 그다음에 호준이의 이런 식으로 그 의가 결합된 형태나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나타난다. 즉 어떤 형태의 체언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그런데 이제 형용사처럼, 그때 얘기했듯이 형용사처럼 이쁘게 꾸며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격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로 쓰는 형태의, 위상은 형용사이나 꾸며주는 형태보다는 위상을 설명해주는 형태의 형용사, 그런 성격을 우리가 관형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걸 관형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이미 봤겠지만 아까 주체 나왔을 때 이 주격과 목적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격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품격을 올려야겠다라고 얘기할 때처럼 그 격을 올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피곤한 거죠. 이 국외음악. 내가 그저께 어느 그 국문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저기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와서 음운의 변동이 몇 개인지 국외음화가 몇 개인지 문제가 나와요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아니, 국문학 교수를 하는 사람도 그런 거는 문제로 내거나 그거 갖고 분석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도 그건 대학에 가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왜 이걸 도대체 시험 문제로 낼까 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참 이 문법이라는 게 암기해서 된 문제가 아닌데 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만 어떤 단어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국외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뭐냐, 그때 우리가 봤었던 그거죠. 끝소리가 디귿이나 티귿인 그 형태소가 모음 이나 아니면 반모음 이걸로 시작되는 형식과 만나서 우리가 구지처럼 구지로 바뀌는 것처럼, 또는 디귿 뒤에 희가 올 때 이 희가 올라가 가지고 이 티귿이 되고 이것이 다시 또 치읓으로 바뀌게 되는 바로 이런 현상, 우리가 그때 가장 골머리를 앓았었던 바로 그 문제, 그런 것들이 바로 국외음화다. 국외음화가 뭐냐, 입구자를 써가지고 결국은 입 천장에서 나는 소리다 해가지고 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입 천장에 구지 이렇게 해서 혀가 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뭐 아니면은 굳히다 하면은 치다 할 때 혀가 약간 입천장에 닿게 되는 그 느낌, 바로 혀가 입천장에 닿는 형태의 말이라 해가지고 구개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천장 소리대기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는 아마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한자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 시리즈를 많이 얘기합니다. 의지, 의도, 의미, 다 뜻에 관한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다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다수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그러면 다이어도 마찬가지로 뜻이 다하게 있다. 다한 뜻이 있다. 즉 여러 개의 뜻이 있는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이어로 생각나는 거, 그러면 다이어의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 먹는 배랑 띄울 수 있는 배. 그렇지, 맞아요. 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먹는 배, 띄울 수 있는 배, 사람 배까지. 이 세 가지가, 심지어 또 저것도 있어요. 요새는 거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뭐 학회장배 무슨 대회, 무슨 협회장배 축구 대회. 아마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가긴 하겠지만 동네에 생각보다 봄, 가을에 현수막이 많이 붙을 거예요. 땡땡땡배, 땡땡땡배 무슨 대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협회장이 주최를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좋은 예시를 들어줬어요. 가장 많은 4개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이 다이어가 바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다. 그래서 반대 뜻이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단이어가 되겠죠. 다수와 단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뜻만을 가진 경우에는 단이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도 마찰음이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우리가 뭔가 싸운다, 갈등이 일어난다 했을 때 마찰을 빚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목 사이에서 뭔가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들을 마찰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 가리 소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차라리 마찰음으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시옷, 쌍시옷, 시읒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 목구멍 안에서 흐 할 때 이 안에서 부딪히게 되는 그 느낌을 보게 되면 얘는 마찰음이구나. 아까
뭐 굳이 하는 그 굳이다 할 때 그 혀가 입천장에 붙는 거는 구개음화라고 얘기했다면 목구멍에서 약간 뭔가 얘가 걸릴 것 같은 약간 뭔가 가래를 뱉어내야 될 것 같은 대체적으로 가래 뱉을 때 나는 소리랑 비슷하죠. 쌍시옷, 시옷, 히읗 이런 것들이 바로 마찰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맥락은 아마 지난 시간에 봤을 거예요. 우리가 맥이 이어진다라는 그 의미에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아자나, 야자나, 오자나, 요자나, 아니면은 뭐 의자나 이런 식의 모음들이 있고 어자나, 여자나, 우자나, 유자나, 뭐 이자나 이런 형태의 모음들이 있을 때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이거는 조금 플러스적으로 크게 발음하고 적극적으로 뻗어나간다 해서 양성 모음이라 그러고 요렇게 여, 우, 그다음에 유, 이 같이 들어가는 것들은 음성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쓸 때 양성과 음성끼리는 비슷하게 모아 쓰는 거죠. 이건 실제로 문장을 쓸 때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같은 어떤 단어, 비슷한 단어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아나, 야나, 오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면 그 뒤에 나중에 글을 쓸 때 읽는 사람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다음 단어를 선택할 때도 아나, 야나, 오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세상에 하나밖에 그 단어가 없다. 무조건 음성 모음을 써야 되는 단어밖에 없다. 그럴 땐 오케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양성 모음을 쓰는 단어를 쓴 다음에 쓰고 싶은 말이 양성 모음 단어도 있고 음성 모음 단어도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양성에는 양성, 음성에는 음성을 선택하는 패키지가 맞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거죠. 이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읽는 사람이 글을 읽을 때 양성으로 읽기 시작하면 뭔가 양성으로 발음을 하는 습관, 경로의존성이겠죠? 그런 게 생기게 되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읽게 만들려면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사실 이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문장을 쓸 때 앞에 있는 단어, 내가 선택한 단어가 아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뭔가 오자나 아자와 같은 그런 다음 단어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어자나 여자 같은 단어를 썼을 때는 그 다음에는 뭐 우자나 뭐 이자나 이런 발음을 있는 걸 연결해 주는 게 좋다. 그게 바로 모음이 조화를 이루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의 성분은 우리가 맨날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실컷 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은 뭐 주어, 서술어 뭐 이런 맨날 그 성분 하나하나가 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발음되는 거 거의 무슨 아이처럼 쓰이는 사실은 이 발음이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반모음이다. 모음은 모음인데 뭔가 반짜리 모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그 구개음악 입천장 소리 거기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반모음 형태인데 자, 그 반만 담당하는 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 자, 예를 들면 야나, 예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예요. 여기서 다는 아니지만 야, 예, 여, 예, 요, 뭐 이런 유 이런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하나짜리 붙는 거 말고 대체적으로 2개 이상의 이게 짝대기가 그어지는 것들. 그러면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이 플러스 아처럼 발음이 되는 것인데 이게 합쳐져서 야처럼 발음이 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소리는 이 안에 숨어 있는 이는 제대로 발음이 나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 플러스 어로 여가 됐는데 이 어인데 사실상 어로 발음이 되지만 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때 숨어 있는 이는 이게 독립적일 거면 그냥 이도 써주고 어도 써주면 되는데 그러면 애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아닌 거고 이 플러스 어로서 이 이자는 약간 여기에 묻어 들어가는 반만 묻어 들어가는 이가 숨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용언 뒤에 아나 어로 어간 뒤에 들어가는 어미가 결합을 할 때
바로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아까도 그래서 구지 같은 데서도 약간 그 지가 원래 이에다가 이가 더해지는 느낌으로 그게 반모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거지. 이거는 문학 작품을 읽고 있는데 이거는 반모음이고 이거 체크하고 그럼 언어학자가 돼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든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어는 말 그대로 약간 사투리랑 비슷한 거죠. 그 지방에서 쓰고 있는 말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관형격에 이어서 부사격이 또 나왔어요. 관형격은 어떤 체언의 격을 설명해 주는 형태의 관형사를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그 관형사들 얘네들 시리즈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관형격이었다면 부사격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용어를 설명을 하는 뭐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때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부사의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갈 만한 것들을 부사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이거는 솔직히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사동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거의 안 쓴다고 보지 마요. 체크할게요. 그냥 이거는 뭔가를 이 사자가 옛날에 한자 배울 때 일사자는 배웠을 거예요. 아마 일사자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사자는 다른 사자긴 해요. 그렇지만 뭔가 일과 관련이 된 거겠구나. 우리가 이 동을 뭐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을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는다. 물론 이렇게는 볼 수도 있어요. 피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피자가 들어가는 거는 주로 뭔가 당하다, 피해를 입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피해 대표적인 피해겠죠. 아니면은 뭐 맞아요. 피동 뭐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약간 이것이 조금 더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시키는 능동적인 형태라면은 요거는 그거를 그런 행동을 내가 받게 되는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형태들이 바로 피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사동이라는 단어나 상의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상의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예시를 보는 게 빠릅니다.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이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이어가 된다. 즉 카테고리를 했을 때 스포츠 전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기 종목은 일부일 뿐인데 그 구기 종목 중에서도 축구는 또 일부의 종목이니 축구의 관계에서는 구기가 상이어가 되는 거고 스포츠 전체로 보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부에 포함되어 있는 하이어가 된다.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어는 지긋지긋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주어의 상태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다 서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어, 목적어 영어에서 그다음에 서술어 뭐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요 형태를 보통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적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주어와 서술어만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요런 형태들은 대체적으로 다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것들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어말 어미 이것도 요새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자, 요거는 이걸 보는 게 차라리 빠를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하는 것보다. 자, 예를 들면 어말의 어미 앞에 그러니까 그 단어의 끝이나 주로 단어의 끝을 얘기하는 거겠죠. 말의 이야기나 그 끝에 나타나는 그 바로 앞에 붙는 말. 예를 들면 높임법을 쓸 때 뭐 말씀 하다 했을 때 말씀 하시다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존칭을 써주는 것들 그리고 요새는 거의 안 쓰지만은 뭐 하시고가 있고 요새는 거의 이 표현 안 써요. 근데 옛날 글들을 보면 하시옵고라고 해가지고 한 번 더 높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나오면 이제 거의 사극 버전으로 간다는 소리인 거죠. 그런 표현들을 쓸 때에 뭔가 쓰는 표현들, 즉 이 옵이나 아니면 이 시처럼 존칭을 쓰게 해줄 때 쓰는 표현들을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의 끝에 붙게 되는 앞에 있는 말의
끝에 붙게 되는 그 끝,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나도 보면서 이걸 요새는 이렇게 선어말 어미까지 쓰지 않는데 참 안 친절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그 요새는 거의 안 쓰지만 이것도, 자 여기서 들에다가 선어말 어미 엇과, 자 들다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과거의 시점으로 바꾸려고 할 때 요건 좀 많이 쓸 수도 있겠네요. 엇과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들었다 식으로 그냥 들다는 현재이라면 엇이 과거가 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말은 원래 들다로 써야 되는, 이게 메인인 선어가 되는 건데, 그 선어의 끝에서 그거를 시제를 설명해 주든 아니면은 뭔가 그 존칭을 만들어 주든 그때 설명하는 어미로 쓰는 게 선어말 어미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제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바로 선어말 어미의 요소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존칭이랑 그 다음에 시제인 거예요. 즉 하다. 요새 이거 많이 헷갈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존칭을 잘 익숙하지 않아 하는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많기도 하고. 근데 자, 하다와 하시다가 다른 것처럼, 자,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또, 가다. 할머니가 갔어. 할머니가 가셨어. 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시자 같이 존칭을 해주는 것들. 아니면 뭐가 있을까 또, 오케이, 할아버지께서 그 뭐 이런 거죠. 할아버지께서, 자, 할아버지께서 말했어 라고 얘기하지는 잘 않죠.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원래대로라면 말씀하다 플러스 시어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었어. 내 문제 말씀하셔로 끝났어야 되는데 시제가 또 들어가면 과거가 되니까 심지어 거기다 어자까지 들어가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선어말 어미라 얘기하고, 그 선어말 어미의 대표적인 게 존칭에서 쓰이는 것과 시제에서 쓰이는 게 있다. 시제는 그래서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점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긴 문장. 어제 이거를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 이게 또 이제 비슷한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렸다. 이렇게 계속 추워지니 마치 봄은 왔는데 봄은 오지 않은 것 같은, 그 5글자로 출래불사춘이라고도 합니다. 봄은 왔는데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출래불사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요즘 같은 시기인 거죠. 자, 그럴수록 나는 오히려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입으로 자꾸 봄이 왔다고 선포를 하고 싶어지고, 실제 요새 내 마음이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봄이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문장은 돼요. 내가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장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 나는 말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겹문장이에요. 학생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1분이 지나면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한 3문장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어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심지어 성인들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항상 나는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문장을 다채롭게 하려면 문장 속에다가도 적당히 문장을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겹문장이겠죠.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 훨씬 문장이 길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담백하게 얘기하려고 나 들어가, 아니면 나 전화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안에다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세요 보다도 어떤 식으로 나는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우리 여행 갈 때는 그냥 여행 가가지고 딱 예를 들면 버스 타고 아니면 차 타고 그냥 그렇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여행 가면 보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여행 갈 때 그 감수성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하면은 훨씬 내용이 풍부해질 거다.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여행지에서 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갤러리에 사진 찍어 오는 그 여행자들의 감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열심히 올리는 그 감성, 그런 감성처럼 그 감성처럼 글을 쓰면 좋다. 그럼 이런 형태의 문장들은 그냥 내가 말했다는 단순한 문장에서 봄이 왔다라는 문장을 하나 더 안아줌으로써, 그럼 이것이 안아줌으로써 이게 이제 아는 거죠. 안아줌으로써 얘를 훨씬 더 풍부한 표현을 쓸 수 있다. 얘가 바로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샘플로 해볼게요. 이 겹문장에서 안긴 문장을 갖고 있는 아는 문장을 만약에 학생이 한번 샘플로, 이준 학생이 샘플로 만들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철수는 영희가 지금 도착했다고 할까? 딱 좋아요. 철수는 갑자기 이걸 보니까 나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혹시 지금 교과서에, 중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여전히 철수인가요? 그거 아니 요새 무슨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나요? 진짜 지금 제 또래 애들 완전 다양하게 나와. 이제는 다양하게 나와요. 딱 우리 때까지는 딱 저거여서 우리 때는 철수와 영이었고 그 앞에는 하나 더 추가됐었어요. 강아지, 바둑이까지 추가가 됐었어요. 이 시리즈에서 항상. 근데 이제 우리 때 되면서 뭐가 많이 나왔냐? 조금 민수, 영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양해진 거죠. 아, 철수와 영희를 보니까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이건 내 맨날 교과서에서 보던 거였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철수는 말했어요. 요것만으로 문장은 돼요. 영희가 지금 도착했다도 따로 문장이 돼요. 요게 바로 안긴 문장이고 요게 안은 문장을 품어준 거죠. 그런 형태가 바로 겹문장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간,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는 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끝에 우리가 어미라고 하는 형태를 바꿔주는 그 미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 의미, 아무리 깨끗하다 해서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니 하고 뭐 해서 뭐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깨끗 히읗자는 어떻든 시리즈로 계속 간다는 거죠. 깨끗은 간다. 그 깨끗이 바로 어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용어는 단어를 외운다기보다 우리가 그냥 문법을 약간 리뷰하는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랬을 때 아까까지 바로 어간으로 깨끗으로 보통은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가서 이거는 깨끗은 오리지널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평소 때 쓰는 거고 우리가 완전히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쪽에 프로토타입과 같은 내지는 스테레오 타입과 같은 복잡한 스테레오 타입과 같은 약간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그거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자, 이 깨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럼 예를 들면 그거죠. 영어권에서는 클린이라고 써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깨끗하다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는 CLEAN 여기는 쌍기역에다가 L자에다가 쌍기역에다가 의에다가 시오자를 붙이는 이 형태. 그렇지만 클린이라는 단어를 읽듯 영어를 안다면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읽듯 우리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미지가 뭐냐? 그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이미지 그 자체가 바로 어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근은 일종의 그 단어를 어떻게든 떠올려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자체 영어로 보든 한글로 보든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근이라면 실제로 그거를 한글로써 쓸 때 각자의 표현으로 쓸 때 언어로 쓸 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가 어간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뭔가 미가 끝에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고 양태가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단어는 한번 여기 없지만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학에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표랑 기의 개념이 있어요. 아마 이제 의 시리즈를 보면 이제 딱 그거네 하고 알 거예요. 이거는 바로 뜻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바로 표현에 관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미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는 클린이든 깨끗하다든
나 이거 저기 중국어나 일본어로 뭐라고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심지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뭐 아니면은 저기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이 표현을 쓸 때의 표현은 또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를 한번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전 세계인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겠죠. 어떤 사람은 플라워, 뭐 꽃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아름다운 단어로 어머니를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아름다운 말이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라고 비교적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라고 하는 한글과 mother라고 하는 이 영어와 우리가 한자로 쓰는 이 모자와 다 표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의미는 비슷하게 갖고 있다. 바로 어근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바로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어근으로부터 실제로 사용할 때 쓰는 어간이 도출되고 거기에 어미를 붙여서 근간이 끝에 꼬리인 꼬리미가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표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원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원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이런 단어들 자체가 이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왜 이런 형태의 단어로 쓰게 되는가?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바가지라는 표현이 있을 때 이것이 원래 박 플러스 모로 돼 있을 거예요. 이 박이 이제 그 수박할 때 그 박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걸 합쳐서 그렇게 된 거다. 아마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나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얼 플러스 꼴이었어요. 영혼, 우리의 우리 민족의 할 때 그 얼이 들어가 있는 꼴을 얼굴이다. 사실 맞는 게 우리의 정신이 깃들어서 기분 좋은 표정, 피곤한 표정, 슬픈 표정, 기분 나쁜 표정, 뭐 활기찬 표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꼴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 얼꼴이 결국은 원래 오리지널. 도대체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얼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페이스, 그 이미지가 결국은 근이 되는 것이죠. 근. 이건 이제 동사가 아니니까 명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떻든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용어는 우리가 이제 늘 쓰는 것처럼 사용할 때 쓰는 말이다. 뭔가를 사용하다. 그래서 행동을 보여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럼 용어과 대응되는 개념은 뭐였었죠? 용어는 어떻게 대응되는 개념. 뭐 반대는 아니고 이거는 대응되는 개념. 체험의 대표적. 그렇죠. 체연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생각한 게 있었나요? 용어는 이제 혼자 그러니까 종류를 다 생각했었구나. 역시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역시.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용어에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동사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쭉 있을 거고, 체언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있을 거고, 대명사가 있을 거고, 뭐 수사가 있을 거고, 뭐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언과 체언의 이 대응 관계는 체언을 결국은 설명해주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그래서 오케이. 자, 이것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는데 몇 가지만 여기서 볼게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뭐 망운지정, 반포지요. 옛날엔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렇지만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여전히 슬하라는 표현은 많이 나올 거예요. 뭐냐?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는 손주가 태어나거나 하면은 무릎에 앉혀놓고 안아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해봤을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날 때. 나도 기억이 안 날 때. 점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빠르게 무거워지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든 무릎에 앉는다. 이 느낌을 생각해 봐요. 아기가 무릎에 앉는다. 그러면 그 무릎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무릎 위에 올려놨다가 여기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노는 그 무릎 언저리에 있는 느낌. 슬자는 바로 무릎 슬자입니다. 그래서 이 슬하는 그 어른의 보살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제 풍수지타는 나와요. 자,
요거는 시리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탄. 탄자가 들어가는 거는 탄식과 가까워요. 대체적으로. 탄자 들어가는 시리즈는 탄식, 탄성,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한번 얘기했겠지만, 한자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탄을 처음, 막 처음 입주하고 분양했을 때, 도시에 감동하고, 나 이거 참 캐치프레이즈 잘 지었다고 생각해. 생활에 감탄하라라고 써져 있었어요. 공사 한참 할 때. 내가 첫 입주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공사장 쫙 있고, 공사장 그 벽이 큼지막하게 도시에 감동하고 생활에 감탄하라. 지금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감탄할 만한 곳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감탄하라는 이 탄자가 바로 하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탄은 결국은 탄식이 맞아요. 지탄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때 지탄은 약간 탄식 중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가깝다. 여기 나온 것처럼 뭐냐? 풍수지탄이면 뭐냐? 바람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에 휘둘리는 그 나무. 바람 진짜 많이 불 때 나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요새는 이제 그런 장면을 거의 못 보긴 하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뭐 한 3년은 곡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같은 때 생각해보면. 옷도 이제 상복 같은 걸 입고. 그러면 땅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느낌이 바로 나무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처럼 그 정도로 탄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단어는 그러면 요 풍수지탄이라는 거에서 지탄 시리즈를 알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만시지탄은 무슨 말일까요? 뭐 모든 때 탄식하는 약간 비슷은 한데 요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그걸 해봅시다. 완료됐습니다 라는 것이 있고 비슷한 말로 만료됐습니다 다 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뭐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싶었는데 가족한테 더 잘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차버린 거예요. 시간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이 만시라는 게 모든 시간이라기보다 그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린 거예요. 부모님과 보통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뭐 한 30에서 40, 20대에서 한 40대에 여러분을 보시고 뭐 요새는 워낙 수명이 기니까 한 뭐 80에서 한 100세까지 사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자 여러분들 10살 때까지 기억이 그렇게 잘 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20살 때까지는 또 어느 정도 부모님 케어를 받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뭐 결혼을 뭐 한 30대 40대에 한다. 그럼 또 이때는 바빠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30대 40대 나이가 벌써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의 60에서 한 80대 사이에 들어가는 연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은 나 살기도 바빠지는데 그러면 사실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만날 시간도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요 20년 남짓 한 15년에서 20년 남짓의 시간이 부모님과 좀 제대로 소통을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걸 내가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요새 이제 그 나이대 요 나이대에 아직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풀로 찰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만시에 지탄하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 만시지탄도 비슷하게 풍수지탄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혼정신성은 내가 봤을 때 요새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는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요거는 한자도 좀 봐야 돼. 이거 특이한 케이스니까 요거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자, 어두울 때를 얘기해요. 어두울 때를 정해서 새벽에 살핀다라는 정도의 의미니까 무슨 의미냐? 원래 옛날에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의 사상에서는 부모님보다 먼저 일어나고 부모님보다 늦게 자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살펴드리고 자고 일어나시기 전에 살펴드리고 깨우고 이걸 하라고 한 건데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닐까. 요건 가능하겠다. 우리 혼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부모님보다 대체적으로 늦게 자는 학생들이 많아요. 늦게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나도 부모님보다 늦게 자요. 근데 부모님보다 일찍 일어나진 않아요. 왜? 어르신들은 뭐 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니까. 그럼 내가 여기를 맞추려면 내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수면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혼정신성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자,
어두울 때를 정해서 즉 밤에 먼저 더 깊이 늦게까지 살펴드리고 신성 새벽에도 다시 한번 살핀다. 일찍 일어나서 살핀다라는 옛날에 유교시대 때 그 효의 의미였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나올 그나마 조금 많이 보게 될 것은 슬하나 풍수지탄, 아까 여기는 없지만 만시지탄 같은 것들은 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클리닉 전에 181페이지는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용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체언을 또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대응되는 개념, 반대라기보단 대응이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몸이 되시는 말, 핵심이 되는 말, 몸통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체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체언이 바로 여기서 문장에서 주로 어떤 격이냐? 주어의 격이나 목적어의 격이나 보어의 격이라. 즉 요런 형태는 대체적으로 없으면 안 된다. 문장에서 뭔가 없으면 문장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특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로 주체가 되거나 그 주체를 다이렉트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 셋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러면 너희도, 그리고 셋도, 그리고 어떤 희망이라는 단어도, 우리라는 단어도 다 여기서는 뭐 하나 빠지면 좀 애매해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로 조사와 결합을 합니다. 뭐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셋, 이, 우리의 희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 자, 이, 의와 같이 이런 형태로 조사와 결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왜 관용어의 수식을 받냐? 이런 것들의 어떤 위상, 형용사는 단순히 꾸며주는 거였다면 관용사는 그 격을 설명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격을 설명해 주는 것들의 수식을 받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사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 수사를 숫자에 대한 넘버 수를 얘기하는 거를 제외하고 명사나 대명사들은 대체적으로 복수형을 취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명사나 대명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나 그들. 그러나 이게 모두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왜? 명사 중에서 고유명사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들이라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해야 함이 아니라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나 대명사 중에 뭐 과자들, 뭐 아니면 뭐 의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명사부터. 우리가 체온, 몸 되시는 이 말에서 첫 번째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바로 사람, 사물, 장소, 시간, 행위 같은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보통 명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한민국, 동탄, 화성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고유 명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별개로 완전히 독자적인 의미로서 그냥 그 자체의 단어로 의미가 되는 자립명사, 세상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이렇게 있죠. 그와 별개로 뭔가 앞에 설명하는 것이 있어야만 명사로서 의미가 생길 수 있는 의존 명사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뭐 하는 것, 것자가 들어가는 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뭐 말이, 분명히 이것도 두 마리가, 한 마리가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것, 말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반드시 뒤에 뭔가 이후에 다시 일종의 그 동사나 이런 것들이 붙을 텐데, 그게 붙기 전에 이것만 써서는 것 또는 말이만으로는 명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앞에 뭔가가 꼭 있어줘야 된다. 수사가 있어주든 아니면 그걸 부연 설명해주는 무엇이 있어주든 그런 형태는 의존 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보통 명사일 거고, 비문학 독해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비문학을 읽을 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특히 긴 지문이 나왔을 때 정말 오늘은 진짜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면 피곤해 죽겠다 하고 지문이 나왔을 때 뭘 찾아서 읽어야 될까요를 물어볼 때, 물론 이제 민준 학생은 대체적으로 잘 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고 글을 막 현란하게 쓰는 글이 나왔다, 그렇게 일부러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글을 화려하게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이 없다, 대학에 무슨 학술 논문 같다, 근데 그걸 지문으로 출제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진짜 꼼꼼히 볼 것.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고유명사에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떤 그 어디 예시문이었더라? 아마 수능 특강 예시문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온갖 나라의 온갖 예술 양식이 다 써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스는 어떻고, 르네상스 시대는 어떻고, 17세기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어느 나라에서 무슨 화가 아무개는 해서 개념 미술은 뭐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게 있었어요. 개념 예술은 뭐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갈 때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이 많은 문장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요, 선생님? 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꼭 보시고요. 고유명사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대체적으로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로 설명을 정리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프랜시스 베이컨은 하고 쭉 설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 프랜시스 베이컨 얘기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건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인물이든 고유명사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설명을 옆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낯선 거라 하더라도,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고유명사는 생각보다 이 독해의 과정에서, 비문학 독해의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보통 명사는 너무나 많이 나와서 사실 찾아보기도 힘들고 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유명사가 떴다. 주로 사람이나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그 회사명이나 이런 게 떴다면, 비문학에서 이 포인트는 따로 정리 한번 하고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로 내려가 볼게요. 대명사는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예를 들면 민준이고 현빈이고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통칭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사물을 가리키는 것들, 이것, 그것, 저것처럼 지칭할 수 있는 그거, 손가락으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것들, 장소도 여기, 저기, 거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손가락으로 가르칠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놓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조금 그렇잖아요. 이제 지시하는 손가락으로 하는 것과,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을 칭해주는, 인격을 칭해주는 대명사는 조금 다르다. 그러면 1인칭, 나에 대한 얘기들 시리즈겠죠. 나, 저, 제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2인칭, 예를 들면 너, 뭐 너희, 너희들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형태들. 그리고 3인칭은 나와 너의 사이가 아니라 또 다른 제3자를 이야기할 때 그녀,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요 1인칭, 2인칭, 3인칭은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이건 언제 주로 써먹느냐? 문법에서 써먹는 거 말고 이거를 주로 써먹는 건 비문학보다는 문학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소설에서 우리가 그때 봤던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4개 나눴던 거 이제 그때 기억을 하죠. 그런 식으로 보통 구분을 할 때, 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뭐 그다음에 뭐 3인칭 그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요렇게 구분했던 그 시점에서 바로 요거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인칭의 단어들은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기서의 나는 누구일까를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인물에 대한 프로필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고, 2인칭도 3인칭도 마찬가지로 얘가 생각하는 너는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3가지만 더 얘기하면, 미지칭, 무슨 말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모른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라도에서 거시기로 다 통하는, 거시기에서 거시기 한다라는 그 사투리처럼, 그럼 그 거시기는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는 예를 들면 전라도의 사투리로 누가 거시기에서 거시기 갔다 해서 거시기 거기 가가지고 거시기를 찾아와 그러면은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근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미지칭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게 사실은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someone, 누군가, 누구 없어. 여기 someone 없어, somebody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하는 아직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anyone. 아무도 없어. 여기는 anybody else에서 nobody야. 글로 가는 이 상황이 되면 꼭 이 단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제기칭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민준이에 대해서 계속 써야 되는 글이 있다. 근데 계속 같은 이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두 글자, 세 글자 이름일 때는 모르겠는데 무슨 주식회사 땡땡땡땡땡땡이다. 무슨 6글자짜리 회사다. 그러면 주식회사 땡땡땡땡땡땡은 이렇습니다. 주식회사 땡땡땡땡땡은 또 밑에 뚝내 주식회사 땡땡땡땡 계속 이렇게 쓰면 글이 너무 루즈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총칙해서 정리할 때 저희 회사는 이런 식으로 딱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언급해 준다 했을 때는 재귀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결국 소설에서 구도 볼 때 생각하는 거고 요 재귀칭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문장 안에서 뭔가 다시 설명하기 귀찮을 때 또는 아무도 없거나 누군가가 있을 때 someone이냐, 그러니까 somebody냐, nobody냐, somebody냐, anybody냐, nobody냐 그걸 구분할 때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그냥 문장에서 파악하면 이런 경우에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구, 어디, 무엇에다가 누군가 딱 소설이나 어디 밑줄 딱 쳐놨다. 이때의 누구는 무엇을 의미해? 이때의 어디, 예를 들면 어디 이렇게 해놓고 누구 없어? 라고 질문이 돼 있을 때 이 누구는 미지칭인가? 아니면 부정칭인가? 누구 없어? 누구도 없네. 이렇게 되면 그 앞에 누구 없어요? 라고 물어본 건 뭔가 누가 있을 걸 기대하고 아직 지칭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근지, 그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미지칭이지만 에휴 누구도 없네 라고 얘기하는 실망의 상태로 가면 nobody로 바뀌는 부정칭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사는 간단해요. 그냥 자 1에서부터 뭐 쭉 나오는 세상의 숫자들은 양으로 얘기하는 숫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가는 거는 말 그대로 순서를 얘기해서 서수사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보면은 여기 뒤에 67페이지부터 조금 있어요. 오케이. 69페이지까지는 직접 클리니저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 궁금한 부분들 보강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